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의 사망으로 대선 전국은 여야 간 공방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오늘 한판 승부 1부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한판 승부 오늘도 진중권, 김성회 두 분의 한판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씨는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후로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후보와 연관된 이들의 잇따른 죽음은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성급하게 죽음의 성격을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수사도 안 끝났는데 고인을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부르고 나선 이재명 캠프의 태도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고인에게는 일단 예의부터 갖추는 게 인간적 도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진중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회입니다.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어제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라는 선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강제 전역시키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도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이 국제적 흐름에 둔한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이재갑 교수는 만약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는 뭐라고 말할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묻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회였습니다. 네,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의 한판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샵 1212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레인보와 유튜브 게시판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서 만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2부에서 만나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또 질문 주시면 반영합니다. 한판 인터뷰 바로 이어가죠. 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일 공약을 내면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은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죠. 또 오늘 한 매체가 김건희 씨와 기자의 총 7시간에 달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도가 또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고발 조치,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현 소장과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부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쇄신 후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원활하기도 하고 신속하기도 하고 예, 그동안 조금 이제 삐그덕거렸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경험이 되어서 예. 반면교사로 삼고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에서 원내대표님이 그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가장 큰 뭐랄까 중재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가장 큰 중재 역할보다도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께서 마음을 여시고 통 크게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안고 예. 그렇게 공식 사과도 하고 입장도 밝히고 가셨던 것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굉장히 아주 뛰어난 능력도 있고 많은 경험도 있고 톡톡 튀어나온 아이디어들이 있고요. 예. 2030 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이 컨셉트, 뭐 사회 인식 이런 게 저희 같은 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런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냥. 예, 외계인 뭐 저도 그 정도 수준 같아요. 아, 외계인 수준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잘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만큼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고 있는 그 젊은 2030 세대
예전에는 이분들이 뭐지 이렇게 투표 참여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이분들이 정치적 관심도 커지고 굉장히 활발한 이게 SNS 활동 이런 사이버 활동들 하고 이 정치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층으로 바뀌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고민 혹은 희망, 기대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수용해내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요. 그 점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일단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노력으로 이제 당내 갈등 봉합이 잘 됐는데 이제 김건희 씨 리스크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7시간 분량이 조만간 공개된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적 조치를 예고하셨죠. 저도 뭐 사실 오늘 기사만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제가 뭐 저기 그 뭐 바깥에 일이 있어서 출근을 아예 바깥으로 출근했다가 아하, 예. 그 바로 이어서 이 검찰 대검의 항의 방문을 갔다가 다녀오셨죠? 예, 몸통 감추기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책임져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수사 관여자들 직무유기 범위 은닉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예. 얘기하고 정말 전혀 뜻밖의 오늘 또 한 분께서 안타까운 그게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연은 무엇이고 이게 진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책임이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접 살인의 책임자들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고 예. 바로 이어서 이제 그분 빈소에 좀 전에 조문을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바로 CBS로 와서 바깥을 지금 뺑뺑 도는 지금 오늘 유랑생활해서 내용을 그러셨구나. 뉴스로 본 것 정도 수준인데 자세한 예. 내용을 아직 나중에 또 돌아가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그 7시간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면 그 지금 전혀 언론 보도된 거 외에는 제가 지금 오늘은 뭐 현장에서 지휘하고 심지어 대검에 방문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갔는데 예. 입구에서 틀어막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가게 막고요. 그래서 뒷문으로 쪽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예 그 셔틀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항의하고 거기서 문을 열어줘서 이제 8명의 대표가 들어갔는데 검찰총장은 안 나고 끝까지 숨어 있고요. 적어도 그 회의를 하는 장소에 대검 차장하고 뭐 기조부장하고 몇 사람이 나왔는데 예.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 장면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이 들어와서 뭐 처음부터 회의 내용을 다 중계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부분 스케치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검에 대해서 대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도 예. 알게 해주자는데 그걸 끝까지 막아요.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까먹었어요. 3시간을 거기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 이제 그 통화 내역 그 한 6개월 정도 기자가 취재했던 거를 총 모아보니까 7시간 정도 되고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언론 기자시잖아요. 네. 그럼 취재의 목적으로 뭐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했는지 어떤 분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과연 언론의 자세로서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 예. 그게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취재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는데 예.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조하시는 언론의 자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법적으로 이제 소송부터 걸고 시작하신 모습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것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언론의 자유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취재하거나 거기에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뭐 계속 이재명 후보는 아예 그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뭐 지침에 따라서 한 것, 그거 성남시장 이재명 지시한 거죠. 근데 그게 사적 지시가 아니라 공적 지침이라든가 뭐 그럼 그렇게 보도하라고 요구하고 그 뭐 수십 개 언론기관을 고소 고발한다 그러던데 예. 참 기가 막힌다. 아니 그게 지시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지. 그게 지시지 뭐 다른 게 뭐가 지시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형태로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 팩트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분이 어떤 통화를 했고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 대응은 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제가 네. 조금 전에 내용을 아, 파악해봤다고 네. 말씀드려요. 제가 법적 알겠습니다. 조치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아닌데 저한테 통화의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사적 성격이냐, 그런 거죠, 제 아니면 말은. 정말로 취재였느냐. 예, 그럼요. 만약에 취재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법적으로 만약에 사적 성격의 통화를 녹취록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성격을 좀 당해서 좀 그렇게 파악을 한 건가요? 그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바깥을 돌아서 네. 그 대금에서 3시간 동안 까먹었어요. 아니 총장이 안 만나주는 바람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기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시작한 이상은 그 뒤에 통화가 사적이었는지 취재였는지를 구분짓는 것은 기자의 몫이지 남이 판단할 몫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사적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통화든 기자가 취재원이랑 친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까지는 사적이고 뭐는 공적이다라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글쎄 뭐 그 제가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뭐 우리 김성애 저희 전 소장님. 예. 소장님이신가요? 혹시 지금 계속 대변인 맡아 계신가요? 네, 대변인 열린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잖아요.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직 합당이 완료되지 그러니까 않았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공정하지 않은 진행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앵커가 있고 다른 진영에 두 사람이 그러면 앉아서 우리 당의 진행을 하고 있는 대변인들이 거니까요. 나와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건 이제 CBS에 네, 그건 제가 중간에 지금 잘 조율하고 당장 이 있으니까요. 포맷 자체가 저는 와서 예,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신 분이 여기에 앉아 있나 이거는 적절. 그럼 우리 당 대변인 나와 하셔야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기서 진행을 한다. 그거 CBS가 저는 잘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제가 당장 진행으로 고쳐주세요. 보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양 전 패널 직책이 채널로 지금 앉아 있는 건데. 직책으로 지금 대변인이 직책이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대변인임을 밝히고 방송을 지금 제가 7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 삼으시면 포맷 이유는 잘 자체가 틀린 모르겠네요. 거죠. 여기에 우리 당 대변인 나와 있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예, 오늘 뭐 대검 저는 고쳐야 다녀오셨으니까요. 된다고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저희 CBS 편성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검 다녀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그 제보자 사망건에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해라. 그거 촉구하러 가셨던 거죠? 그 사실 유족 측을 만나고 왔는데 유족 측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게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거기에서 그걸 물어보는 건 예의도 아니기도 하고 적절하지도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깨시민 뭐 깨어 있는 시민연대인가요? 예, 예. 그쪽 그분들 소속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우 호의적인 적극적인 그 친문 단체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깨시연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셔서 저희들하고는 이렇게 교분이 없었던 분인데 예. 그분들이 거기 대표인가 하시는 분이 오늘 뭐 만났는데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계신데 저한테 굉장히 격앙된 그런 감정으로 이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할 게 5가지인가 그분들이 고발을 하셨다고 해요. 깨시연에서요. 그 자세한 경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사실 내용을 거기서 파악할 일도 아니고 해서 파악을 해버리고 합니다만 어떻든 이게 뭐 본인의 선택에 한 것이든지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강요된 죽음이다. 그래서 간접 살인이다. 본인이 그런 따님하고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신데 유족으로 예. 나이가 젊어요. 돌아가신 분이 56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짠해서 사실 눈물이 나던데 이 유족들이 살아갈 길이 얼마나 막막할까. 그러면 그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될 만큼의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간접 살인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오늘도 계속 해오고 있죠. 이제 고인이 이제 사망 전후 정황도 일단 정확히 파악돼야 되고 이제 사망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의한 간접 살인이다. 너무 단정해서 말하시는 건 문제 있다 이런 아닙니다.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사 가정하더라도 예.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12월 20일인가에 그 SNS 올린 거 보면 절대로 난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예. 처음이 아니에요. 예. 그 앞에 김문기 씨도 있었고요. 또 그 앞에 또 한 분 더 계셨죠. 그 유한기 씨. 그분들이 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게 전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세요. 예. 왜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나가느냐.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적어도 법적 책임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도의적 책임 있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살인이다. 실질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얼마나 받았을까. 결국 그게 다 이재명 후보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의혹을 그야말로 우리 당도 아니고 민주당하고 아주 우호적인 단체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내가 괜히 고발을 했나 보다. 나만 바보가 됐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나셨을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책임이 후보 사퇴까지 말씀하셨죠, 대표님? 세 분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한 분도 아니고요. 아니 세 분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래도 대통령 되겠다. 이게 자격이 있는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든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예. 세 명이 목숨을 끊으셨는데 나는 그래도 그분들이야 죽든 말든 나는 대통령 되겠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죽음인 건 사실이고 대표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녹취록 진실성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건 수사는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두세 주만 조사하면 됩니다. 예. 자금 추적 조사하면 됩니다. 네. 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수색하면 됩니다. 네. 핸드폰 뒤져보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녹음한 것이 증거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고발한 사람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 세력이신데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공익 제보자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이렇게 타당성 있는 녹음 테이프가 녹음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이무슨 변호사 같던데요.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추적하면 되고요. 예.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 현금으로 오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데 그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그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 황당한 거죠. 이 관련 사건들이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변호사비 대납도 결국은 다 연관돼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거 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변호사비 대납하고 다 연결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예. 그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수원지검의 검사장이 또 아주 이렇게 친정부 세력으로 앉혀놨다고 하고 그 담당 검사가 해당 변호사 이무순 변호사하고 같은 검찰청 부서에서 상하 관계로 근무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뭉개는 거죠. 중앙지검은 언론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니까 예. 갈기갈기 찢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하고 있으니 네, 아니 보인다 이런 검찰이 얘기죠.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붕괴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근데 판단하는 이제 겁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사인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고 그 가능성 높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냥 병사 같은 자연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것일 수도 있고 사인이 좀 나온 다음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설사 그 스스로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책임져야 된다.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돌아가셔서 세 분이나요. 어떻게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없습니까? 유한기 또 그리고 그 김문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 사건 그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본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근무했던 그 산하기관 성남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거기 직원이셨던 분이세요. 아니 그리고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진술했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신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의 경우는 전문도 안 가셨다면서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하루가 입장도 안 밝히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안 밝혔다면 그 도의적으로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히려 수사 빨리 해라. 오히려 그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을 빨리 규명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우리도 수사 빨리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말뿐인 장난이죠. 특검하자고 말로 떠들더니 처음에는 답변도 안 했어요. 예. 특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자 그랬더니 예.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런 죽음이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잖아요. 코너에 몰리니까 만났는데요. 상설 특검하재요. 7명의 특검 추천위원 중에 4명이 민주당 쪽 사람이에요. 정부 여당 사람이에요. 그중에 1명은 대한변협 그러니까 중립이고요. 예. 우리 당 추천이 2명이에요. 예.
중립까지 포함한더라도 3명이 민주당하고 다른 결을 가지고 4명이 민주당 사람인데 거기서 다수결을 하면 민주당 사람으로 하는 거죠. 상설특검법이 4명이 민주당 근데 사람인가요? 민주당 추천이 2명, 한 사람 법무부 차관, 그리고 한 사람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 사람. 지난번에 공처장 임명할 때 보셨잖아요. 김진욱 처장 할 때 근데 어떤 이제 게 했는지. 상설특검법이 원래 이제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고 의원님들 그 과정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만든 특검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과 절차의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특검을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예. 특별검사라고 한 것이요. 예.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도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도 특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예. MB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예. 최순실 사건,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사건 네. 전부 특별검사법에 만들어져 가지고 별도의 추천을 했고요. 심지어 내곡동 사저법 그리고 그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추천을 아예 다른 당 그러니까 저희 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쪽하고 또 나중에 안철수 대표가 속했던 당에 추천을 했는데요. 예. 아예 추천권 자체를 거기다 줬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특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최종 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희들은 매우 합리적인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법안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한변협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대한변협 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인천지검 검사 출신으로 그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대 3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특검할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사람들로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고. 근데 진 작가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면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자체를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보기엔. 그리고 상설특검법은 어쨌거나 여야가 이런 일이 없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쓰자라고 합의해 놓은 법안인데 그 법을 잊어서 친정부적으로 아니, 못 쓴다고 하면 예, 두 분 논쟁하지 마시고 원내대표 오셨으니까. 자, 원내대표님 그래서 윤호정 원내대표랑 관련해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습니까? 특검 관련해서? 아니 상설특검 얘기만 계속하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나머지 특검 제도에 대해서 그럼 중립적 방안을 찾자 그랬는데 답변 안 해요. 상설특검 하재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도 이 정치적 현안들에 관해서 예. 특히 지금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아니 정부 여당이 선호하는 사람 마음대로 뽑아올린 사람으로 특검하자 그러면 안 되죠. 그 예. 특검은 이런 정치적 현안이 관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형 이슈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 현안이 아니니까 뭐 얼마든지 저희들이 도입해서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권력형 최고 핵심부의 비리에 관한 겁니다. 아니 그거를 자기들 사람으로 하겠다면 아니 도둑이 수사관을 임명하겠다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검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았냐.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SNS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특검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자고 이제 처음으로 말꼬리를 내렸습니다. 예, 예.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 국민들은 한결같이 계속 특검하자고 하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저희 당이 엄청 힘들고 할 때 저희들은 계속 초라하겠습니다만 예. 이재명 후보는 결국 박스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지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답답하니까 특검 문제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하자고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말 장난이죠. 지금 하면 되지 왜 그걸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하나요? 지금 한 56일 남았잖아요. 대선 선거가. 그럼 그 지금 특검 논의 딱 시작하면 그 2달 안에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까? 특검 논의 시작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 바로 특검 처리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그동안 특검법 계속 해왔고요. 예. 계속 해왔던 특검법 그 조항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추천권 하나만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공정하게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고 그중에 여야 합의로 2명을 선택을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선택하고 그래 하자는데 그거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오케이 하면 내일 바로 통과시킵니다. 뭐 문제가 됩니까? 민주당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없지요. 아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도 사실은 의지가 없는데 그렇게 에이, 그 말씀하시죠. 말 장난하는 거죠. 뻔한 걸 가지고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자꾸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예.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못 믿고 특검에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그다음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예, 특검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저 2부 시작 한 5분 정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면 좋겠고, 그 윤석열 후보께서 계속 이제 공약 발표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젊은층 2030 세대 공약 많이 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게임 관련해서 이제 게임 산업 공약을 하셨는데 옆에 이제 하태경 후보도 계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원희룡 본부장도 같이 계셔가지고 주로 이제 마이크도 그 하태경 의원이나 그 원희룡 본부장이 넘기시면서 좀 게임 산업 잘 이해가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저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루 종일 이게 바깥에 다니면서 3시간 동안 3시간 중에 한 2시간 반을 대검찰청 그 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예, 검찰총장 만나고 싶다는데 안 만나주면 바닥에 앉아 찬 바닥에 앉아서 농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항의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들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보는 뭘 잘 모른다 그러시는데 후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자체도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큰 방향성을 정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만기치려면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게임 산업 발전시켜야 되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밝히면 게임 전문가가 와서 말씀하시는 거지 모든 게임을 다 연구해가지고 밝혀라. 그리고 갑자기 또 국방 전문가가 돼서 국방에 대해서 다 밝혀라. 그건 아니지 않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대통령이지.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어디에 꼭 보낼까요? 어디에 축전 보낼까요까지 대통령이 다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좀 이제 큰 얘기인데 어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던데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제 선제 타격을 후보님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선제 타격은 현 정부가 정해놓은 계획입니다. 군사작전 계획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즉 우리의 공격 동향이 있으면 선제 타격한다고 현재 정부의 국방 방침에 정해져 있고 그건 민간인에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비밀 자료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아니 적군이 우리를 타격하려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 동향이 보이는데 날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방어한다고요? 그런 바보가 있나요?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당장 탄핵시켜야죠. 국민의 생명이 경강에 달려있는데 선제 타격을 해서 막아야죠. 그것도 못하겠다면 대통령 물러나야죠. 그참.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보 지시 제1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킬체인이. 그런데 지금은 앉아가지고 미친 짓이다 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대통령을 향해서 좀 미쳤다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쟁을 원하겠어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날아온 다음에 거기 대응 사격하는 게 그럼 국민들은 생명이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선제 타격을 해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죠. 2부에서 더 한 5분 10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2부에서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1부에 이어서 좀 더 만나봅니다. 네, 보내드려야 해서요.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현 소장이 큰 질문 하나씩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뭐 정책 행보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안정감도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놓는 공약들이 좀 막 던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특정한 그 인터넷 커뮤니티의 그 감정을 선동한다라든지 그밖에도 또 100만 원, 200만 원, 앞으로 또 300만 원짜리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가 막 그렇게 던졌던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꽤 하시던데요. 예. 여가부 폐지 막 던진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보셨으면 알지만 여가부 폐지가 훨씬 많습니다. 여가부를 그대로 된다는 여론보다도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여가부 폐지는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 호주제 폐지를 비롯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그리고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역할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가부는 완전히 권력이 신여화되었다. 여가부 장관이 각종 성범죄 사건이 생겨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박원순 그럼 전 시장이 가해자냐 물었더니 근데 답변하지 않는 장관이란 분이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여성가족부는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던진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보잖아요. 예, 예. 남성들은 찬성률이 높은데 여성들은 반대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여성들도 찬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굉장히 겁니다. 높지만 예. 여성들의 대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남성들만을 겨냥해가지고 공약을 내냐는 거고 또 하나는 싱글 데드를 파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싱글 데드 지목된 데디. 그분은 예. 정작 여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여가부가 사실은 뭐 여가부 없으면 그건 도움을 안 받는 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 현장에서 직접 보는데 여가부가 예산도 전체 예산이 0.2 몇 %가 밖에 안 돼요. 예. 0.5%가 0.26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예. 돈도 얼마 안 되고 인력도 몇 명 없고 미룰 때는 뭐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각종 부서에 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다 있는데 애매하면 여성가족부를 넘겨버리고 여성가족부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해결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안 되고 괜히 권력층들 자리 만들어주는 여성 그러니까 신장 운동했던 그분들 자리 만드는 꼴만 했다. 그러니까. 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담당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는 공정이라는 시스템에서 봐야 된다. 여성 남성이 차원에 보는 게 아니고 예. 이 젠더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그 사회적 현안들을 공정의 차원에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런 한국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스킴을 한번 짜봐야 예, 된다는 지금 한국 거죠. 사회가 남녀가 지금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저 같은 세대는 여성들에게 분명히 유리천장이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다 더 여성들에게 많은 문을 개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그 문을 개방한다고 만들어 놓은 여성가족부가 거꾸로 알겠습니다. 자기들 출세하기 위한 출구만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안 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시 사안을 보는 그건 뭐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런데. 예. 아무튼 요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김성현 소장님.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 좀 계속 올라오면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계신데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이 패를 공개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단일화, 단일화. 흐름. 그 비밀이라서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전략을 다 가르쳐 드리면 전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든 전체로 보면 예. 우리 당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 내외로 빠질 때 10% 예. 내 포인트가 빠질 때 예.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한 10% 포인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저수지 역할을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어떻든 양쪽 후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녹여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열망,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저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된다라는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전략은 가르쳐드리면 안 되니까. 전략이 있긴 있군요. 단일화 전략이 그럼요. 있긴 저희들이 있군요. 왜 전략이 어느 없겠습니까? 큰 틀에서요.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단일화하는 모델이 있고요. 또는 안철수 윤석열 공동 정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좀 각각 평가를 좀 해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합당을 하는 모델도 있고 뭐 공동적 모델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또 다른 안도 계속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안들 가지고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군요, 오늘 대표님. 우리가 인터뷰 당하고 있으니까. 후보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 그거는 역시. 더더욱 비밀이라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저희들 주셔야겠네요. 저는 이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예. 저희들은 제가 예전부터 서울시장 선거할 때부터 한결같이 주장했는데요. 작년 재보궐선거 때도요. 예. 자강론을 주장해왔고 자강론. 예, 저는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제가 자강론을 계속 펼쳐왔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서 우리의 지지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예.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느냐.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사안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당연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 지켜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